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린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좀 약간 특이한 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하나 주장을 한 게 있어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현재는 이제 30년인데 이걸 40년까지 늘리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좀 자세한 내용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네. 30에서 35년이 네. 최고로 긴 겁니다. 이건 모든 은행에서 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해주나요? 그쵸? 예. 아, 네네네. 예. 근데 가장 긴 건데, 이거는 네. 이제 기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리금 상환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이렇게, 매달 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자 원금과 같이 내는. 이자만 내면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내야지, 네. 낼 수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안 해주려고 이제 원리금 상환 규정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5년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월 내는 돈이 대출 금액이 만약에 2억 정도라면 네. 80 얼마나 내요. 매달. 그래요? 매달 80 얼마나 내면은 네네. 생활이 되겠습니까? 3억짜리 집을 사는데 70% 대출을 받아요. 네. 대출은 70% 이상은 안 해줘요. 예. LTV 그러니까 70%까지 되는데 3억짜리 집을 살 때 70%가 되면 2억 천 정도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30년 정도의 기간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면 네. 3만 원 정도를 내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기간을 늘려주자. 네. 만약에 10년만 늘려도 매달 내는 돈이 71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아, 예. 네, 10만 원 줄어드니까 큰 거거든요. 그렇죠. 크죠. 물론 10년을 늘면서 그만큼 이자 기간이 더 늘어나기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매달 갚아가는 돈이 줄므로서 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면 40년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임대를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집만의 꿈을 넓혀주는 거죠. 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0, 30대도 내 집만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늘려줌으로써 내 집만의 꿈을 넓혀주는 거. 꼭 다른 집뿐 아니라 소유하는 집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40년이다 보면 문제가 또 있어요. 왜냐면 네. 30살에 해서 40년, 70살까지 근데 우리가 정년이 60으로 보면 네. 10년 동안은 원리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하나. 그래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음.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 고민하는 방법은 이 제도가 일본이나 미국은 먼저 왔어요. 아, 예. 먼저 미국은 50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짜리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년도 있고 50년이면 30살이면 80살까지 내야 되는 거고 네. 40살이면 50년이면 9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니, 평생 빚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이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네. 후세대가 그걸 자식 세대가. 그걸 받아서 하는 방법. 이 운영은 묘거든요. 네.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영모기지가 있어요. 영목이죠. 영모기지가 뭐냐면 집을 담보. 자기 소득이 없으면 네네.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얼마 연금을 정도의 받는 거죠. 연금을 받아요. 네. 그 본인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 평가한 금액에서 본인이 가져간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주기도 하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비록 길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기간 중간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 네. 충분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좀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막 오래 살고 또 만약에 2세대 부담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자식 세대까지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 아닐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네. 그 집을 살다가 네. 한 40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30년 돼서 이제 어쨌든 부부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사망이겠죠. 네네. 그러면 상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집을 네네. 그대로 자식에게 네. 상속을 네. 시켜서 네, 상속시켜서 나머지 기간 부분을 또 월세 자식이 내는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 40년을 예상을 하고 네. 월 이자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밖에 못하면 우리가 중도 상환처럼 네. 중도 상환 수수료 개념으로 일정의 그 가산세를 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장애 상속이 되겠죠. 네. 네. 사실 이게 말은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원리금을 갚는 거지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게 월세 주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볼 때는 장기로 대출을 해주고 네. 안정적으로 이제 그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기간이 늘어짐으로써 어쨌든 이자를 계산해서 받은 장점이 있고 네. 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년보다 40년 동안 하면 나중에 못 갚는 건 그때 하더라도 네. 어쨌든 내가 젊을 때 월 부담하는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문제나 이런 문제 또 중간에 못할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 맞게끔 보완책을 세우면 네. 지금처럼 30년, 35년 그렇게 딱 짧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장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06년부터 50년 만기 무기지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소득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30년짜리 주담대를 40에서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외국에서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제도. 그게 이제 소득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득이 소득이 어느 문제인데. 정도 네. 직업과 소득을 보고 네. 길게 해줘도 네. 은행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좀 이렇게 않나? 그 체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아무한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70, 80까지 이거를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여부는 뭘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은 60대 정도 되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월 소득이 가장 중요하죠. 월 소득. 월 소득이요? 예. 월 소득은 자산보다는 월 소득은 우리가 월 소득과 직업을 보겠죠. 그 직업이면 공무원이고 네. 월 소득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월 소득이 높지만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50대 초반, 40대 후반도 넣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게 원리금을 회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네. 그보다 못한 사람은 이율을 높이든지 네. 그리고 40년 기간은 못하겠다. 네. 이렇게 은행에서는 또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지난 정기국회 때 제안을 했나 봐요. 근데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주. 그래서 이번 예산을 할 때 아마 그 부록에 네네. 이걸 이제 해당 기관에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공고를 했고 네. 전체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정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기사 내용을 쓴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빨리 도입이 될수록 내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좋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여전히 이게 약간 또 리스크 요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였죠. 은행 입장에서. 예, 돈을 빌린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살 때 딱 설정하고 빌리잖아요. 네. 못 갚은 위험은 있지만 그거는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근데 못 갚으면 집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은행에서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내 집을 하는 순간 대출 금리와 원리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네. 문제가 생기지만 네.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이걸 통해서 마련하면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돈을 빌려줘서 내가 빨리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직업이라든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또 많은 또 대출이나 이런 게 가는 건 아닐까. 그냥 보통 평범한 뭐 샐러리맨이나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출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자가가 네. 보세요. 자가 비율이 높아지면 그분들은 이제 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임대 시장은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세 단위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3억 기준, 4억 기준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가의 주택을 사진 않아요. 한 20평대 그러니까 좀. 그 금액으로. 그러다 보면 이 서민들, 청년들, 이런 신혼부부들이 자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네. 전세 시장의 수요는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세값도 안정화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남에 좋은 집을 사는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현상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길게 모기지를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집을 40년으로 설정을 해서 네. 대출을 받으면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이사를 가는 순간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죠, 이사람. 팔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할 때는 이제 그 중도에 이게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일본은 이제 그 자기가 집을 한 곳에 정착하면 꽤 오래 있는 세양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를 한국은 많이 이사를 애들 때문에 이사 가고 뭐 때문에 네. 이사 가고 이사를 자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사를 영원히 안 갈 수는 없지만 네. 웬만하면 자녀가 어디 갈 때까지는 오랫동안 살고
그다음에 애들이 크더라도 난 여기 웬만하면 살겠다는 사람들이 요 대출 신청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거나 이런 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또 주택의 한 곳에 오래 살려는 그런 생각도 늘어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옮기려는 그런 수요도 요것 네. 때문에 그냥 옮기면 뭐 하냐, 이게 살자. 꼭 음. 필요한 게 아니면 네. 그렇게 옮겨가는 그 수요를 좀 더 줄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형태의 집으로 공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그 LH에서 공급하는 그 휴먼시아 이게 이제 그 LH가 공급하는 약간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브랜드였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임대 아파트는 그닥 없죠. 임대 예, 아파트는 분양입니다. 이미 예. 분양이 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걸로 네,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이런 제도가 열린다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주거 문화 자체도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자율에 대한 그 이자 비율 있잖아요. 그것도 더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고정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30년, 40년 네, 되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자율이 네.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쵸. 네. 네. 뭐 한 2년만 지나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몇 년까지는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변동으로. 큰 기준만 정하고 이렇게 네. 할 겁니다. 아마 3, 40년의 미래 상황을 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3%로 고정을 하면 3, 4년 뒤에 고금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3%가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쵸.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계, 네. 이 설계 부분도 변동에 대한 미래 변동 사실을 예측을 하고 좀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유를 책정하지 않을까. 뭐 은행에서 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30년 주담대는 돼 30, 35년 돼 30, 있죠. 35년. 네. 근데 이제 요거를 10년 더 늘려서 40년 또는 50년 이렇게 좀 그 기간을 더 연장하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요거는 좀 계속 살펴보면서 정부가 도입을 한다면 그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옛날에 대출을 받을 때요. 네네. 기간을 이제 젊음을 믿고 네. 10년 안에 다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나중은 생각하고 네. 당장 내가 내는 돈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음. 이자를 따지면 이게 같은 경우에 아까 한 3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나요. 10년 들면서. 네. 3천만 원이면 꽤 많이 같지만 1년에 300이지 않습니까? 그쵸. 한 달이면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25만 원 때문에 더 매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어넣는 거. 그리고 자신이 소득이 지금은 이제 대출받을 상황에서 정해져 있지만 네. 또 사람은 노력을 하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갚아야 할 빚이 생기면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술 한 번 더 먹을 것도 네. 아끼고 하면서 소비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 책임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당장 좋아요. 근데 이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갚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있긴 네. 하지만은 약간 스트레스는 네. 본인이 저축 생기고 네. 자산이 불어나가면서 음. 이게 자부심도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자도 같이 아니요, 올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는 이자, 고정이고. 네. 집값이 떨어질 때 이자는 고정이죠. 네.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 집을 못 파니까 아니, 팔 수는 있어요. 중간에 예, 팔면 이제 아마 사람이 사망하거나 네. 예를 들었으면 어떤 뭐 이사를 가야 되고 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집에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 약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네. 40년을 설계한 이유는 아무것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 끝나버리면 그 은행에서는 손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해지하기 위해서, 네.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특별한 조항을 넣을 겁니다. 그건 이제 네. 은행들이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를 그렇죠. 해서 집어넣게 네, 돼요. 35년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예,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아직은 이게 지금 시도하지 않은 정책이다 보니까 좀 다각도의 그 전문가들이 먼저 시뮬레이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서 반영돼서 나온다고 하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